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파동의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파동의 속도 V는 어떻게 쓴다고? F 람다를 쓰고 있죠? 프리퀀시 진동수입니다. 이제 또는 주파수라는 의미를 쓸 수 있겠고 단위 뭐 쓰고 있어요? 헤르츠. 예,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또 세컨 인버스를 쓸 수 있겠죠? 람다 이거 파장이죠. 당연히도 기호는 단위는 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이 어떤 타입이었어? 전체 엉망이지 지금.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음파가 있었고 또 비진별파. 전파. 예, 빛이 있었죠. 전자파가 있었습니다. 또 뭐가 관심 있었습니까? 그렇지, 물결파가 관심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세 가지 파동 중에서 속도가 일정한 케이스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속도가 일정했습니까? 매질이. 그렇지, 매질이 하나 있을 때, 그지? 한 종류의 매질에서 매질이 동일한 같은 종자예요. 하나의 매질에서는 빛이 음파가 또는 물결파가 같은 속도로 움직인댔습니다. 그 다음에 V 이꼴 F 람다의 특성상 진동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파장은 짧아지는, 그지? 감소하는 케이스를 봐야 될 것이겠습니다. 관심 있는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의 파장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영역. 예, 가시광선이라는 이름을 쓰죠. 비지블 라이트. 한글로 가시광선 쓰기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요. 예, 그래서 비지블 라이트 쓰고 있습니다. 대략 빨간색 영역이 400 나노미터 영역이 되겠고요. 보라색 영역이 700 나노미터 영역을 반대 썼죠. 빨간색이 700 나노미터, 보라색이 400 나노미터 근처의 파장 영역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파장이 긴 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면서 진동수가 어떻다고요? 작다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은 파장은 좀 더 짧은 할 수 있겠고요. 파장이 짧다면서 진동수가 어떻다? 큰 되겠습니다. 나중에 광량자설 들어가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빨간보다는 파란색이 파란색보다는 더 넘어있는 놈들이 좀 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 빛의 전자기파의 속도는 얼마 나옵니까 하네요. 광속 C로 나옵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드예요.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진공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정도 속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400나노 쪽에 보라색이 됐잖아요. 보라색 한자로 뭐라 하지? 자색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색 더 넘어에 있다. 뭐라 부른다고?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쓰겠고 그 외에 엑스선이나 감마레이 등을 쓸 수 있겠다. 마찬가지 빨간색 한자어로 적색. 그래서 적색 더 넘어 있다. 뭐라 부른다고? 적외선 인프라레드 IR 쓰겠고 그 외에 전파 영역 마이크로웨이브. 이해했어요? 태양에서 출발한 엑스레이와 태양에서 출발한 적외선 중에 지구에 누가 먼저 도착한다고? 동시에 도착하죠. 태양 지구 사이에 진공이지 않습니까? 같은 속력으로 같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겠다고요. 알겠어? 우리가 뭐 물리를 공부하면 매번 나오는 것 중에 거의 무조건 튀어나와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하면 정지 상태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면 뭐 한다고? 알짜 인형이다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F 이꼴 하면 MA 튀어나와야 되고, 즉 질량과 가속도가 나오면 바로 힘F가 나와야 됩니다. 힘이 나오고 질량이 나오면 F 이꼴 MA 통해서 가속도가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진공 중이란 또는 공기 중이라면 빛은 그 진동 속도는 파장과 상관없이 속도가 일정하든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음파는 전제 조건이 15도씨의 공기라는 전제 조건에서
속력 V는 340m/s. 보통 이게 마 1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가청 주파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진동수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20. 예, 20Hz에서 대략 2만 Hz, 20kHz까지 이 정도가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공부 좀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고음은 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더 너머의 진동수를 가지는 음파는 우리는 초음파라는 이름을 쓰게 되겠다고요. 물결파 중에서 천해파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천해파 할 때 천자. 자, 이거 무슨 천자이지? 하늘 천. 에라이씨. 야트천이죠? 야트천이에요. 천해파의 속력 V는 비트 GH로 계산됩니다. 그 말은 깊이가 일정하다면 물결파의 속도는 어떻다? 일정 다 같다라는 얘기 쓸 수 있죠. 물론 천해파 말고 심해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심해파는 오히려 이제 지구과학 2에 들어가면 그때 심해파를 한번 다룰 일이 생기게 될 것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다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두 물결의 깊이나 서로 물의 깊이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할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깊이가 서로 같았어요. 여기에 진동수 F1, 진동수 F2, 파장 람다1, 파장 람다2, 속력 V1, 속력 V2 대소관계 어떻게 나올까요? 크고 람다고 하죠. 지금 보니까 파장은 어때? 람다2가 파장이 더 길죠? 근데 물의 깊이가 똑같다니까 속력이 똑같아요. 얘도 한번 했지만 진동수가 큰 것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이쪽 케이스가 진동수는 좀 더 크거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결파는 물의 깊이가 같은지를 일단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음파인 경우에는 15도씨 공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전자파라면 공기 또는 진공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라붙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속력은 뭐하다? 동일하다 하겠다고요. 어떤 전제 조건에서? 매질이 하나의 매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매질로 입사 또는 굴절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서로 다른 매질로 빛이라든지 음파라든지 물결파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진동수가 일정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V F 람다의 특성에서 볼 때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지겠습니다. 속력이 느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공기 또는 진공 중에서 특정 매질로 빛이 한번 들어갔었죠. 여기 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속력이 쉬었는데 물로 들어가면 그 광속 C의 약 1.33으로 줄어들어요.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빛의 속력은 광속 C 대비 약 1.5로 줄어들어요. 공기 또는 유리에서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면 광속 C의 약 2.4분의로 속력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매질의 굴절율을 N이라고 하는데요. 굴절율을 N이라고 하겠는데 광속 C 대비 굴절율 분해로 줄여주면 그 빛의 속력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쌤 굴절율이 1보다 작은 물질 없습니까? 하면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굴절율이 1보다 작으면 광속 C 이상 속력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은 광속 C보다 더 큰 속력으로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굴절율이 진공의 굴절율 1.0보다 작은 물질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발견하지 못할 거다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물과 유리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의 상대값은 즉 누가 더 큰지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유리 굴절률은 물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안 줘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뭐 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너 그거 하나 없어요? 어? 책은? 프린트는? 이거 가져가 뭐해? 자, 깊이 H1과 H2를 봤습니다. 물결파네요. 당연히 H1이 더 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물결이 왔을 때 처음에는 H1 깊은 곳이다 보니까 속력이 빨랐다가 얕은 곳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형상을 보이는 것이 쓰나미, 지구과학에서 지진해일 쓰나미를 보면 상대적으로 깊은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해일이 얕은 해안가에 왔을 때 속력이 느려지고 그래서 물결파인 지진해일이 계속 육지로 쓸고 오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게서 람다1과 람다2, 속력 V1과 V2, F1과 F2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네요. 깊은 물에서 속력이 빠릅니다. 파장이 더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동수는 바뀔 거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겠네요. 이쪽에서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속도가 줄어들면서 파장이 짧아졌기 때문이야 하겠다고요.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왔을 때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들리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보죠. 우리가 동일 위상을 이은 걸 파면이라고 하는데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은 당연히 한 파장만큼 나옵니다. 여름철에 특히 낮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름철 낮의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지면은 훨씬 더 뜨겁네요. 우리가 15도씨 공기에서는 340m/s라 했는데요. T도씨 온도에서의 음파의 속력은 331 더하기 0.6kg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기 온도가 올라갈수록 공기 분자가 좀 더 빨리 진동하는 관계에서 음파의 속력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겠다.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파장이 길어지겠다는 겁니다. 여름철 낮이면 지면 속력이 지면에서 온도가 더 높아요. 지면에서 파장이 좀 더 길어요 하겠습니다. 이런 걸 무슨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음파는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근데 음파뿐만 아니라 모든 파동은 파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면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네요. 남발은 세가지포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만약 한강뷰 아파트를 이렇게 세웠어요. 뭐 송도에 저 뭡니까 오션뷰 이런 것들도 세워봤습니다 하네요. 자동차 소음이 이렇게 들리겠다고요. 방음벽을 이만큼 높이 세워버리면 아무도 안 보이겠죠. 근데 요 정도쯤에 방음벽만 세워도 전부 커버가 될 수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밤에면 반대로 들어오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낮에 소음이 좀 더 낮에 자동차 많이 다니는 거니까 낮에 소음에 방음벽을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굴절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봤습니다. 매질이 서로 달라짐으로 인해서 파동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네일 법칙이라 불러주는 굴절 법칙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을 1매질, 2매질이라고 했는데요. 파동이 진행할 때 뭐 그게 물결파가 됐던 또는 빛이 됐던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와서 물론 반사가 일어나긴 하죠. 반사가 일어나는데 입사가 있을 때랑 반사각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 이렇게 꺾였대요. 여러분한테 굴절 법칙을 얘기할 때 누가 소환 매질입니까 또는 누가 밀한 매질입니까를 강조 많이 했습니다. 소화라는 말은 성물다는 뜻이고요. 밀하다는 성탕에 이거 좀 빽빽한 겁니다. 우리가 걸어간다 했을 때 사람이 빽빽하게 맞으면 아무래도 우리 발걸음이 느려지겠고 우리 발 보폭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한 매질과 밀한 매질을 정의낼 때 소한 매질은 속도를 볼 때 빠른, 밀한 매질은 느린. 그럼 파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소한 매질은 좀 더 파장이 긴, 밀한 매질은 파장이 짧은 이런 매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걸 입사광, 이렇게 나가는 걸 굴절광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만큼은 입사각 I로, 이만큼을 굴절각 R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빛이 이쪽 쏘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입사각 굴절각이 아니라 각의 크기로 올 때, 각의 크기가 큰 쪽은 소한 매질, 즉 파동이 들어와서 굴절될 때, 파의 두 매질의 경계면에 법선각을 세웠을 때 그 각이 큰 쪽과 작은 쪽으로, 각이 큰 걸 소한 매질, 각이 작은 걸 밀한 매질로 이렇게 세팅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버도 한다면 소한 매질한 것은 N 굴절률이죠. 여기는 굴절률입니다. 굴절률이 소한 매질은 작은, 밀한 매질은 굴절률이 큰,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패턴 기억해 놓으시면 굴절 법칙 쓰는 거 매우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N 상대 굴절률입니다.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입니다. 1에 대한 1매질에 대한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얘기하는 게 N1,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1매질에 대한이었기 때문에 1매질 굴절률이 분모로 2매질의 굴절률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만약 1매질이 소한 매질이었고 2매질이 밀한 매질이었다면 소한 매질 굴절률이 작은 것에 대한 밀한 매질 굴절률이 큰 것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쓴다면 1보다 더 크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제시할 수 있다면 나머지 각들이라든지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두도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반대로 굴절률이 큰 밀한 매질에 대한 굴절이 작은 소한 매질의 상대 굴절 그렇게 하면 1보다 작게 세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물론 그냥 스네일 법칙 하면서 공식으로 쫙 있는 거 그냥 한 방에 우두둑 집어넣는 것도 한 방법이나 자기의 기억력을 시험장에서 의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정답률은 50%밖에 안 되겠죠.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소한 매질에 대한 밀한 매질의 굴절이 작은 것에 대한 굴절이 큰 것의 상대 굴절률 1보다 더 크게 세팅하십시오. 그러면 사인각으로 비교할 때 각이 작은 쪽이 R분의 각이 큰 쪽이 I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겠고 2매질 속도가 느리고 1매질 속도가 빨라요. 2매질 파장이 짧고 1매질 파장이 길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다 나온다는 얘기죠. 한 번 더 1보다 더 큰지 아닌 작은지 상대 굴절률로 저 스네일 법칙을 적을 때 어떤 걸 분자에 어떤 걸 분모에 넣을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동영상 제발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입시물리라고 이렇게 전자기학과 그리고 이제 파동을 별도로 소개 더한 이유는 이제 조만간 여러분한테 이제 모의고사 20문제 단위로 던져드릴 겁니다. 물론 역학이 킬러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자기 파트에서 그리고 파도 파트에서 점수 먹으라고 하는 것들 먹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먹으라 하는 점수 못 먹고 어려운 파동
어려운 역학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마찰 있고 빗면에 있고 그렇게 해서 운동 방정식 응용 이런 것들 열심히 풀어봐야 점수 쉽게 먹을 수 있는 2점짜리 3점짜리 그거 놓치면 말짱황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화학을 할 때 원자 분자 이런 것들 쉽게 점수 먹을 수 있는 거 먼저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체반응 양측관계든 산역이 양측관계든 어려운 거 풀 거 아닙니까?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전, 돌연변이 이 어려운 것들 놔두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일단 먼저 먹으라는 얘기예요. 과거 올라가서도 내신 문제가 그래서 화학을 기준한다면 10문제가 진상이든 인천이든 10문제가 시험 문제 나와요. 다 10문제가 어려운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쉽게 먹으라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한번 경험치가 있냐 없냐? 기준 문제? 아직 안 봤나? 정리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하고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이름은 전반사라입니다. 이 전자는 모든 전자를 썼는데요. 풀 리프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전부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입사광이 들어왔을 때 굴절광이 꺼지는 굴절광이 들어가는 이것도 있었지만 모두 다 반사도 있었다 했잖아요. 파동이 들어와서 반사. 이때 반사의 법칙은 입사광 반사광은 항상 같다 하는 게 반사의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밀합 매질을 준비해 볼게요. 위쪽에 소합 매질을 준비해 볼게요. 그렇다면 빛을 한 줄기 이렇게 쏘았어요. 꼭 빛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빛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음파를 쏘는 것도 또는 물결파를 쏘는 것도 한 방울이 되겠습니다. 소합 매질과 밀합 매질 이렇게 준비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각이 입사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반사각 아이프란트 볼 수 있겠습니다. 소합 매질 있잖아요. 소합 매질이면 1번처럼 갈까요? 2번처럼 갈까요? 소합 매질의 의미는 법선에 대한 각을 볼 때 소합 매질은 그 각이 큰 쪽이랬습니다. 법선에 대한 각이 더 큰 쪽에 2번으로 가는 게 이게 밀에서 소로 갈 때 빛이 진행하는 경로가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요 입사각에 대해서 이만큼이 굴절각, 각이 큰 쪽으로 가는 게 소한 쪽입니다. 저 말하지만 내 수업을 까만 연필 하나만 가지고 수업 따라오겠다 하면 분명히 힘들다 했죠. 하나의 그래프에서 하나의 그림 위에서 여러 개를 다뤄야 돼요. 이 입사각보다 조금 더 큰 각으로 줘봤어요. 당연히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는데 이때 굴절각이 기가 막히게 굴절각이 90도가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이 입사각 I를 임계각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임계각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I 크리티컬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굴절광, 소한 매질에서 굴절광을 어떻게 90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각이 임계각이 되겠다고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각이 조금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이젠 더 이상 소한 매질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부 반사광만 존재할 수 있죠. 굴절광이 존재하지 않는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전반사는 의미를 쓰겠다고요. 우리가 빛을 쏘음에 있어서 반사광과 굴절광이 있다면 들어온 입사의 에너지가 반사 에너지와 그리고 굴절 에너지로 나눠 가진다면 전부 반사이라면 에너지 손실 없이 엄밀한 말하면 이제 에너지 손실이 있긴 있습니다만 에너지 손실 없이 하나의 매질에서 데이터를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들어오면 반사와 그리고 굴절이 에너지가 나눠 가져야 된다면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들어올 때 특정 각도, 임계각 이상의 각도를 준다면 전부 반사를 통해서 전반사를 통해서 n의 손실 없이 하나의 매질, 밀합 매질에서만 에너지를 전달시킬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전반사라는 것을 씁니다. 전반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요. 반드시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입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대 케이스 소화에서 밀로 들어오면 절대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밀합 매질, 소환 매질 들어올 때 무조건 전반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입사각의 크기가 반드시 임계각보다는 클 때 가능할 수 있겠다고요. 이 이름은 전반사입니다만 실상 굴절 법칙을 여기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소환 매질 1매질을 할게요. 밀합 매질을 2매질을 할게요. n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매질이 소환 매질이야. 2매질이 밀합 매질이거든. 1보다 더 큰 값입니까? 작은 값입니까? 1매질은 소환 매질이었잖아. 굴절률이 작은 이랬잖아요. 2매질은 굴절률 클 1보다 더 큰 되겠습니다. 쌤 꼭 1에 대한 2로 해야 됩니까? 나는 2매질에 대한 1매질로 밀한 거에 대한 소환 매질의 이 굴절률을 쓰고 싶은데요. 꽤 가능합니다. 2매질에 대한 1매질 상대 굴절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때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겠죠. 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여러분한테 매우 지난 시간부터 강조했던 바입니다. 스텔 법칙을 한 방에 우드득 쓰면서 난 틀릴 자신이 없어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잠깐 저게 누가 손짐인지 한다면 1보다 더 큰지 작은지만 넣으면 사인값이 누가 분자 분모에 올릴지 파장을 누가 분자 분모에 올릴지 다 나올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1보다 더 크게 세팅하셨는데요. 임계각 I 크리티컬과 굴절각 R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나오겠습니까? 네요. 사인은 어차피 각도가 커질수록 사인 값은 커집니다. 사인 90도 즉 R이 분자에 올리고 사인 I 크리티컬 임계각 어차피 임계각은 90보다 작거든요. 요 밑으로 내린다면 1보다 더 크게 나오겠습니다. 뻔하게 이쪽은 사인 90이 분모로 내리겠고 사인 임계각이 분자로 올리면 됩니다. 이에 우리가 빛을 준다 했는데 이 소환 매질을 직목 또는 공기로 만약 준다면 이 N1매질의 굴절률은 1.0입니다. 1매질 굴절이 1이고요. 사인 90도 1이네요. 마찬가지겠죠. 1매질 굴절이 1이고 사인 90이 1입니다. 그래서 전반사에 대해서 밀합 매질 내에서 소환 매질 들어가고 임계각 이상 입사각을 줄 때 우리는 어떤 관계식이 나옵니까 하면 상대 굴절률은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또는 1매질이 진공이면 2매질의 절대 굴절률은 2매질 자체의 굴절률은 사인 임계각 분의 1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 케이스도 얼마나 제가 해가죠. 사인 임계각은 그 상대 굴절률 분의 1로 말입니다. 그럼 굴절률이 크다는 것은 사인 임계각의 크기가 작아야 되겠고 즉 요 임계각이 작으니까 나머지 각도 임계각 이상의 각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상의 각도가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n = 1.5짜리 유리였다면 이 정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면 다이아몬드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값 왜? 굴절률 값이 다이아몬드 크잖아요.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을 임계각 이상의 각도의 범위가 다이아몬드가 더 크다는 뜻이 되겠다. 까짓 전반사 일어나서 뭐 어쩌라고 어디다 써먹는데 이 전반사는 구리선 즉 일반적인 금속 선을 이용한 통신보다는 훨씬 유용한 통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광섬유 광통신 말입니다. 광섬유는 밀도가 큰 코어라는 밀도라는 굴절이 큰
즉 미란 코어란 놈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클래딩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클래딩은 곡절률이 작습니다. 소매입니다. 그래서 코어 쪽에서 전반사하면서 데이터를 다시 말해 소환 쪽으로 보내주지 않으니까 에너지 손실 없이 멀리까지 이 광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선은 광통신의 장점이 있었겠네요. 일반적인 구리 통신은요, 그냥 집게를 그 구리선 위에 찝으면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도청이 가능합니다. 도청을 하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농담거리 했으면 내가 하이 웃으면 뭐 흔히 말하는 혼선이 나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내가 도청하고 있다는 걸 들킬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리 통신은 한 회선에 한 사람만 사용 가능할 수 있겠고 다른 사람이 거기 찍어갖고 하면 흔히 말하는 혼선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도청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광통신은 그럴 수가 없죠. 여기서 바깥으로 빛이 안 새나가는데 빛 신호가 안 새나가는데 어떻게 도청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리고 여기 빨간 선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파란 선으로 통신을 하나 더 쓸 수 있죠. 그래서 한 회선에 여러 명이 서로 다른 빛 신호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파장, 서로 다른 진동수 빛 신호를 이용해서 한 회선에 여러 사람들이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는 그냥 이어버리면 되죠. 영 귀찮은데 땜을 해도 됩니다만 얘는 그러지 못하죠. 한 회선 전체를 다 드러내고 새로운 광선미로 띄워야 되겠습니다. 전마사 얘기였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프린트, 저 프린트 두 개의 프린터가 있는데요. 이것저것 합해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리를 좀 쉽게 가르치겠다 하는 데서 지금 원래 배워야 되는 것보다 형편없이 적은 양만 물리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절 이런 것들도 제대로 소개되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파동 회전을 안 가르치면서 물질파의 회전을 또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공부량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어요. 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원 정도 수준의 교재를 보면 공부할 양이 좀 이빨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할 내용은 물론 전반사도 전반사입니다. 전반사는 아까 그랬지만 이름은 반사지만 굴절법칙이에요. 이번에는 파동의 간섭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는 이 간섭 외에 회절을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간섭 및 회절은 파동 고유한 특성이 되고 있습니다. 입자는 간섭 및 회전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하면 입자는 한 곳에 동시에 두 개의 입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양 두 개가 겹쳐 있다.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근데 파동은 한 점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파동이 한 점에 동시에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 간섭은 크게 보강 간섭과 상수의 간섭으로 소개될 수가 있는데요.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겹칠 때입니다. 그때는 진폭이 커져버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상수의 간섭은 위상이 서로 반대되게 즉 마루와 볼이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 진폭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이 두 파동이
완벽하게 위상이 같고 완벽하게 진폭이 크기가 같고 위상은 서로 반대가 된다면 플랫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에너지가 커지겠고 보강, 중첩, 좀 이쪽은 그 에너지가 상쇄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쇄되면 그러면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A 파동이 왼쪽으로 A 파동이 오른쪽으로 B 파동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순간 플랫, 순간 상쇄 간섭이 됐다 하더라도 이 파동은 다시 A는 A대로 B는 B대로 독립적으로 다시 분리되어 나가겠습니다. 순간 에너지가 중첩될지언정 파동이 말 그대로 상쇄가서 이간돼서 소멸되는 건 아니야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봉황가서 했을 때 A는 또 역시 A대로 따로 움직이고 B는 B대로 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강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상쇄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패턴인데요. 파동의 발생원을 파1이라 합니다. 소스 1과 소스 2. 소스 1과 소스 2에서 발생한 파동이 어느 한 점 P 포인트에 왔었을 때 경로차 델타 이름은 경로차라겠습니다. 소스에서 P까지 가는 경로와 소스 2에서 P까지 가는 경로의 차이 경로차 델타를 쓰겠습니다. 소스 1 P 빼기 소스 2 P의 절대치를 취할 수 있겠죠. 이게 2분의 람다 반파장의 짝수배로 나올까요? 또는 2분의 람다 반파장의 홀수배로 나올까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짝수배 나온다고요? 0, 2,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홀수배로 나온다고요? 1, 3,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게 대한 짝수배 나온다면 여기는 보강 간섭이 벌어지고 이쪽은 상쇄 간섭이 벌어집니다. 물론 소스원과 소스터에서 동일 위상으로 파동이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입니다. 만약 소스원 소스에서 엇박으로 나왔다면 이 둘은 반대가 되겠죠. 문제 더럽게 내면 엇박으로 낼 때도 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럴 때 물결파 투영 장치를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등을 켜고 물결을 만들었을 때 물결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놈은 빛을 마치 블루렌즈 양 모아줍니다. 밝아지겠죠. 반면 아래쪽으로 내려간 골 쪽은 빛이 상대적으로 퍼져서 어둡게 보입니다. 마찬가지 볼록한 부분은 모아져서 밝은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밝은 부분 또 밝은 부분 이게 결국에 같은 파면 사이 간격이니까 한 파장만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물결파 투영 장치를 위에서 쳐다보는데 뭐 이 위아래 올라오는 것 좀 그리기가 좀 그래서 소스 1, 소스 2에서 요런 P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해봤습니다. 이쪽이 마루 골 오게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에 소스 2에서도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거 볼 때 마루 골 오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4분의 1주기 후에는 소스 1에서 출발된 건 골이 왔네요. 소스 2에 출발된 것도 골이 옵니다. 골고루 오니까 아래쪽 확 내려가겠네요. 어두워졌습니다. 4분의 3주기 후에는 마루 오게 됩니다. 위쪽으로 변이가 커지면서 밝아지게 되겠죠. 이해했어요? 지금 소스 1 P가 2람다의 거리고 소스 2 P가 1람다의 거리가 되니까 이것을 차이 델타 경로 차이는
2분의 람다의 2배, 다시 말하면 짝수배 나오니까 이쪽이 보강 간섭이 걸려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소수원 P는 이렇게 와서 1.5 파장 올게요. 소수 P요 역시 한 파장 오도록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4분의 1주기에는 마루 올 때 고릅니다. 4분의 3주기요 고를 때 마루 옵니다. 마루 올 때 고르고 고를 때 마루니까 결국은 계속 플랫 해버리겠죠. 계속 플랫 해버리면 밝고 어둡고가 반복이 아니라 여기는 중간 정도의 밝기로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1.5람다와 1람다 2분의 람다의 끝에 관계가 되는 이쪽에선 그래서 상쇄 관설이 마치 파동이 왔습니다만은 이 파동이 상쇄되다 보니까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여기가 상쇄 간섭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진폭이 된 게 아니라요. 그렇습니까? 보강 간섭은 플러스 진폭이 커졌다가 마이너스 진폭이 커졌다가 반복되는 관계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